앞두고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위협하고 또다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대결망동이라며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보수 야당과 진보 야당 모두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관영 매체를 앞세워 사드 배치를 열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근육 자랑하지 말라거나 사드가 전쟁 가능성만 높인다면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법원과 검찰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직격탄을 날리자 법원은 매우 부적절하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 배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배당 절차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뿐만 아니라 국군 기무사령부도 댓글 공작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파르타로 불린 기무사 댓글 부대의 공작은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때부터 2010년 천하람 폭침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는 11일 출범합니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누가 왜 지시했는지, 또 전투기가 무장하고 광주 출격 대기했다는 증언이 사실인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가 카리브해 섬나라들을 덮쳐 막대한 피해가 났습니다. 미 본토 상륙을 앞두고 플로리다주에선 5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비서에게 인격 모독성 폭언을 퍼붓고 폭행까지 한 해외 공관장이 적발됐습니다. 일을 잘 못한다는 게 이유였는데 외교부는 해당 공관장을 중징계하고 직위 해제할 예정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내일은 북한의 정권 수립일입니다. 이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우리와 미국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대응에 직면할 거라며 위협 수위를 더 높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내일 추가 도발에 나설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흥수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은 아태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 차원의 초강력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맹비난했습니다. 수소탄 보유로 달라진 상대의 지위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며 감당 못할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재와 압박에 집착한다면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요리 없이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6차 핵실험 직후 강력한 대응을 강조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비아냥 섞인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남조선이나 상대하자고 핵을 개발하고 수소탄까지 보유한 것이 아니다. 남조선은 핵이나 전략탄도 로켓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간단하게. 정부는 북한의 이런 말폭탄이 추가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내일 구구절을 계기로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여러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이동식 발사 차량 등에 대한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일본 요코스카항에 머물던 항공모함 레이건호를 출항시켰는데 행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주한 미군 철수를 오늘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핵실험 이후에 부쩍 잦아졌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이나 또 도발 수위를 보면 여기에 여러 의도가 담겨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그 속내를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함께 미국 타격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다정다양한 전략적 핵 타격 수단들이 믿음직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북한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미국도 북한 위협을 중단하라는 주장인데 핵무기로 북한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른바 수소탄 실험 이후 북한이 미군 철수를 거론하고 나왔습니다. 조선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는 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외곽단체를 통해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남조선에 있는 저들의 고용병들의 운명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 북한의 미군 철수 주장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핵 개발이 위험 수위에 이른 상태에서 나오는 미군 철수 주장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핵 공격 피해를 우려할 수 있는 미국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킨 뒤 핵무기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 주도의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최근 북한이 간부들에게 핵과 미사일이 통일을 앞당기는 만능의 열쇠라는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북한의 핵 보유 목적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나 한반도 무력 통일에서부터 생존 위협을 덜 느끼고 경제 개발하는 상황까지 여러 측면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북한 핵실험 닷새 만에 우리나라 공기 중에서 방사성 물질인 제논이 검출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강원도 육상에 설치된 고정식 포집 장비에서 방사성 핵종인 제논 133을 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논 133은 자연 상태에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핵실험의 증거가 되는 물질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검출된 제논이 미량이어서 국토와 국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를 놓고 보수 야당뿐 아니라 진보 야당까지 공약을 뒤집은 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원칙이 흔들린 적은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협조적이었던 정의당은 사드 추가 배치를 공권력에 의한 폭거로 규정했습니다.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는 거친 표현으로 정부를 비난하며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강대국이 기침을 하면 벌벌 떨면서 이렇게 나약한 정치 권력이 유독 주민들한테는 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드 배치를 미루며 국론을 분열시킨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사드 괴담을 유포한 소속 의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라는 이런 당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집권 여당이 국민에게 대해서 코미디를 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 양쪽의 비판에 처한 민주당은 임시 배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익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드 배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주민 동의를 충분히 얻지는 못했지만 정부 원칙이 흔들린 적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때 발언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이해를 구하는 메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고원입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앞세워 사드 배치를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육 자랑하지 말라, 또 전쟁 가능성만 높아진다며 우리와 미국을 싸잡아 공격했습니다. 이에 주중 한국 대사관은 중국 언론에 오늘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사드 때리기엔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앞장섰습니다. 사드는 북핵과 같은 악성 종양, 김치 먹고 멍청해졌냐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던 환구시보가 오늘도 사설을 통해 북한에 대해 근육 자랑하지 말라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한 경고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하고 사드를 철수시키거나 봉인하라, 북한 지도자 암살조를 만들지 말라 같은 내정 간섭에 가까운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도 전문가의 입을 빌려 사드 배치가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독설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이에 주중 한국 대사관은 이례적으로 환구시보 측에 오늘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책임 있는 매체로서 매너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특히 김치를 이용해 한국인을 조롱한 건 양국의 우호 정서를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콩시안유 외교부 부장조리가 어제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북한 정권 수립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지난해보다 참석자의 격을 낮춰 최근에 불편한 심경을 표시했다는 해석과 함께 이 6자 회담에 대한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국정원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정원 직원 2명과 부당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카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이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윤나라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오늘 새벽 전 국정원 직원 모임인 양주의 소속 노모 씨와 박모 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외곽팀장으로 여론조작 활동을 주도한 노 씨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여론조작 증거를 숨긴 혐의의 박 씨에겐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력 인사의 청탁을 받고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 카이 이모 본부장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그제 예정됐던 영장 심사에는 소재도 밝히지 않고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즉각 해당 판사를 직접 공격하는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이따른 영장 기각의 판단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심의 유감이고 검찰의 비난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검찰이 다른 저희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공방에 대해 네티즌들은 영장 기각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난 댓글을 많이 단 가운데 검찰의 감정적 대응을 꼬집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그동안 다툰 적은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감정 섞인 설전을 주고받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리적인 이유보다 서로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을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 기각이 시작된 시점을 지난 2월로 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3명을 교체한 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관련자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는 겁니다. 보수 성향의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한 영장전담 판사들이 적폐청산 수사를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인 화이트리스트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제한을 두며 발부한 것도 적폐청산 힘빼기로 의심합니다. 반면 법원은 거꾸로 검찰이 다른 의도를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을 거세게 공격한 건 다른 사건들의 영장 발부를 위해 여론몰이로 압박을 가하는 것 아니냐며 공식 대응문에 저의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법원 일각엔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여론을 등에 업고 법리적으로 무리한 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많았다며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오늘도 카이 구매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밤늦게 나올 이번 영장심사 결과가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확대될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한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회사가 비정규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이 많이 낳자고 홍보하는 보건복지부의 한 산하기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잠시 뒤 이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상급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변론을 이끈 송우철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을 맡게 된 재판부와 특별한 관계라는 게 알려지면서 결국 삼성 측이 송 변호사를 교체하기로 했는데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재판부 배당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류랑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1심 재판을 사실상 이끌어온 송우철 대표 변호사를 변호인단에서 배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누구보다 이 사건의 정통한 대표 변호사를 교체하기로 한 데엔 재판부와의 사적 인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부장 판사와는 서울대 법대 동기, 같은 재판부의 다른 판사와는 고등학교 동문이자 함께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한 사실이 불거진 겁니다. 송 변호사가 정식 선임돼 활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막후에서 재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배당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판사 내부 통신망 익명 게시판에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신설된 특정 재판부에 이미 배당한 이유를 묻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서울고등법원 측은 이에 대해 부패전담 재판부 5곳을 대상으로 전산 배당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은 1심에서도 부장판사의 장인이 20여 년 전 최순실 씨 일가와 인연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재판부를 재배당한 바 있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뿐만 아니라 국군 기무사령부도 댓글 공작을 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무사 댓글 부대는 스파르타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때 시작해 2010년 천안함 폭침 때까지도 댓글 공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는 군사보안, 방첩을 담당하는 군 최고 보안기관입니다. 기무사 본부의 사이버 첩보 수집팀은 지난 2008년 상반기 50개 예하부대에 공문을 보내 댓글 공작을 할 요원들을 차출하고 스파르타라고 명명했습니다. 스파르타 댓글 부대는 예하 부대별로 4명씩 모두 200에서 25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첫 임무로 광우병 촛불 시위를 비판하는 댓글을 다음 아고라, 경찰청 홈페이지 같은 누리꾼 방문이 잦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기자가 직접 만난 당시 기무사 댓글 부대원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족, 친구, 친척 명의로 아이디를 10여 개씩 만들어 주로 PC방에서 댓글을 달았다며 촛불 시위를 비난하고 경찰을 옹호하는 글을 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댓글 활동 내역은 부대별로 취합해 기무사 본부로 보냈고 적어도 사령관에게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스파르타 댓글 부대의 공작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때까지도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2012년 대선 때 댓글 공작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무사는 정책 홍보 차원의 댓글을 달려는 시도였다며 그제 발족한 기무사 자체 개혁 태스크포스를 통해 정치적 댓글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의혹 그리고 전투기가 출격 대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다음 주부터 국방부가 특별조사를 벌입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그날의 진실이 이번에는 규명될지 조사 내용을 장훈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광주에서 총포상을 운영하는 홍란 씨는 37년 전 5월 27일 아침을 또렷이 기억한다고 합니다. 8살 아들을 찾으러 대문을 나섰다가 헬기에서 총을 쏘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헬기만 더 내 머리 위에서 빙빙빙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무서워갖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흙이 그냥 이렇게 푹푹푹 막 파져가지고 내가요 저 총장사를 하니까 달아나던 홍 씨는 지상에서 계엄군이 쏜 총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정신은 있어 말은 다 들려. 후두부 뒤에 1mm를 남겨놓고 총실탄 이렇게 뚫고 갔다요. 홍 씨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던 5월 27일은 계엄군이 도청과 근처 전일 빌딩 등지에서 마지막 진압 작전을 한 날입니다. 그 전일 빌딩에서 총탄 흔적 193개가 발견됐고 국과수는 헬기 사격의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헬기로 무장폭도들을 사격 소탕하라는 당시 군 명령서가 공개되기도 했지만 군 관계자들은 지금까지도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격을 했다는 거예요. 헬기 사격은 이런 자위권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니까. 오는 11일부터 11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는 헬기 사격에 관한 조사를 통해 발포 명령 등 핵심 의혹을 쫓아가고 전투기가 광주로 출격하기 위해 무장대기했다는 증언의 진위도 추적하게 됩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서울 집값이 5주 넘게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새 아파트 청약 열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 차익을 볼 거란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처음 분양된 신반포 센트럴 자이. 어제 마감된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은 168대 1.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소형은 무려 51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서 가장 높은 경쟁률입니다. 입지 조건도 좋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돼 당첨되면 억대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청약 로또라는 말까지 생기는 상황인데 이런 청약 열기는 다른 재건축 단지로도 이어질 기세입니다. 다음 달 말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시행되면 아파트 공급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대감에 새로 문을 연 개포시형 재건축 아파트와 경기 남양주 다산지구 등의 모델 하우스에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분양 가격이 싸니까 학군도 좋고 앞으로 이제 자녀들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청약 이상 열기는 파리 대책 효과로 시장이 안정되면 수그러들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의외로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거 환경이 우수한 강남권에 진입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방증일 수 있겠고요. 이후에도 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의 기존 아파트는 이번 주에도 거래가 뜸한 가운데 가격 등락이 거의 없는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 SBS 박진호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가 카리브해 섬나라들을 덮쳐 막대한 피해가 났습니다. 주말에는 미 본토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면서 플로리다주에선 5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정하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평화롭던 카리브해 섬나라 해안마을에 강풍과 폭우가 몰아칩니다. 가로수가 뽑혀나갈 듯 흔들리고 허술한 지붕은 비바람에 뜯겨나갔습니다. That's the roof. The roof is about to come. Yep, there it is. 풍속 최고 수준 5등급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가 핥히고 간 자리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들조차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성냥갑처럼 곳곳에 처박혔습니다. 어마의 이동 경로상에 있던 카리브해 북동부 섬들에서 지금까지 최소 10명 사망, 50명 이상 부상의 막대한 재산 피해까지 났습니다. Last night was a horrible experience for me. My mom cried and my brother waked me up. I was frightened. 카리브해의 작은 나라 앤티가 바부다에서는 주택의 90%가 파괴됐고 푸에르토리코에선 정전으로 100만 명 이상이 암흑 속에 밤을 지샜습니다. 허리케인 어마는 오는 주말쯤 미국 플로리다주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Possessions can be replaced, your family cannot. This is serious and we cannot take chances. It is life-threatening. This is not a storm you can sit and wait through. 플로리다 주민 50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오르면서 대형 마트에 생필품이 동나고 주유소마다 기름을 채우려는 차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텍사스를 강타한 하비에 이어 어마. 여기에 또 2개의 허리케인이 뒤이어 북상하고 있어 미국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올해 지구촌 곳곳에선 앞서 보신 어마처럼 괴물로 비유될 만큼 강력한 태풍과 집중호우가 유난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 기상이변의 원인을 한세연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태풍이 몰고 온 폭풍우는 육지에 가까워지면서 약해집니다. 바다에서 공급받은 수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달 미국 텍사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는 이런 상식을 깼습니다. 상륙 뒤에도 닷새 동안이나 소멸하지 않고 버티며 연속 강수량 1,300mm란 기록적인 호우를 퍼부었습니다. 원인은 따뜻한 바다였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바다 온도가 올라가며 더 많은 수분이 증발했고 늘어난 수분을 흡수한 태풍은 더 강력해진 겁니다. 7% 정도 많은 양의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증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비가 오더라도 한꺼번에 더 많은 양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하비가 텍사스로 접근할 때 멕시코만 해수 온도는 평년보다 1도 높았는데 미국 국립대기연구소는 이렇게 올라간 바다 온도가 하비가 오랫동안 태풍의 위력을 유지하는 데 연료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도 높은 바다 온도로 합의가 최소 30% 이상 강한 비바람을 동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말 중국 남부를 강타해 2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태풍 하토와 1,200명의 목숨을 앗아간 남아시아 집중호우도 바다 온도 상승이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기후변화가 괴물 태풍과 극단적 홍수를 만들 거란 과학계 경고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자신의 비서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온 한 해외 공관장에 대해 외교부가 직위 해제 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총영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녹음 파일을 듣고는 시인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주재 총영사 A씨는 지난해 초부터 비서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넌 미친 거야. 머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개보다 못하다는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볼펜을 얼굴에 집어던지고 티슈 상자로 손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기까지 했습니다. 비서 B씨는 병원을 찾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폭언을 견디지 못한 B씨는 지난해 봄부터 1년 반 동안 A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렇게 녹음한 20시간 분량의 파일은 물론 폭행 증거로 자신의 신체 사진을 외교부에 제출했습니다. 총영사 A씨는 외교부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가해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습니다. 외교부는 총영사 A씨를 직위 해제하기로 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폭행과 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사건 이외에도 해외 공간에서 벌어진 이른바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 10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다음 달 중순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공기업에 이른바 낙하산 취업을 한 뒤에 단 하루만 근무하고 연봉 8천만 원을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대외 협력 특보를 지낸 인물입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경북 김천에 있는 한국전력기술 한전자회사로 발전소 플랜트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지난 2014년 이 회사 사장 상담력으로 당시 60살 김모 씨가 채용됐습니다. 월 급여는 600만 원, 수당과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연봉 8천만 원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사원 감사 결과 채용 과정부터 근태 관리까지 문제투성이 낙하산 인사로 드러났습니다. 면접을 거쳐 채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김 씨는 서류만으로 특별 채용됐습니다. 또 계약 내용은 주 3일 근무인데 1년 동안 단 하루만 출근하고 연봉 8천만 원을 모두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이력서에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외협력 특보를 맡았고 취업 당시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이었다고 적었습니다. 한전기술 측은 대권 업무, 즉 정치권 로비를 위해 자체적으로 채용했다며 낙하산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감사 결과는 인정하지만 하루만 근무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루 출근한 건 맞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규칙적으로 출근하고 외부 활동도 하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강원랜드와 석탄, 석유공사 등 전 정권 시절 공기업 갑질 취업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청산해야 할 또 하나의 적폐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네, 한강대교 아래에 있는 곳이 노들섬입니다. 정확히 100년 전에 한강대교를 지으면서 긴 다리를 지탱하기 위해 만든 인공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밤마다 맹꽁이 이주 대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벌써 넉 달째 1,500마리가 넘는 맹꽁이를 옮기고 있는 건데 여기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노들섬. 여러 명이 줄지어 조심스럽게 뭔가를 찾습니다. 땅속에 파묻어 놓은 작은 통 1000개를 하나하나 열어 뒤집니다. 통 안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체, 바로 맹꽁입니다. 땅속에 은둔하면서 살고 그리고 야행성이기 때문에 낮에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이렇게 나와야 맹꽁이를 확인할 수 있고 하룻밤 1000통을 일일이 뒤져 찾아낸 맹꽁이가 20여 마리. 맹꽁이들을 조심스럽게 모아 노들섬 반대편 동쪽으로 옮깁니다.
밤마다 맹꽁이 이주 대작전이 펼쳐진 지도 벌써 넉 달째. 사연은 이렇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노들섬 서쪽에 복합문화공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집단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급히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단체 전문가들과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맹꽁이들을 서식 환경이 비슷한 노들섬 동쪽으로 옮기기로 하면서 이주 대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맹꽁이를 잡아다가 이쪽에다가 옮겨줬더니 번식을 하는 장면이 확인이 됐습니다. 번식 울음도 울고 알을 낳은 것도 있고 포접하고 있는 것도 봤고. 넉 달간 이렇게 옮긴 맹꽁이가 1,500마리. 전문가들은 다음 달 초면 이주 작전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심 속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곳 노들섬은 맹꽁이 이주 작업이 완료되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변신을 시도합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네, 아이스크림이나 빵에 많이 쓰는 바닐라 가격이 최근 크게 올랐습니다. 바닐라 주 생산지가 태풍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국제 가격이 폭등하고 또 공급량까지 줄면서 국내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열대 태풍 사이클론이 전 세계 바닐라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아프리카 남동쪽 마다가스카르를 덮쳤습니다. 바닐라밭이 쑥대밭이 되면서 3, 4년 전까지 킬로그램당 50달러 선이었던 바닐라 가격은 올해 들어 6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가격 폭등에 공급량까지 부족해지자 국내 식품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료인 바닐라빈을 수입해 식품용 바닐라 향을 만드는 이 공장은 다행히 올 연말까진 버틸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지만 내년이 문제입니다. 현재 가격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향후 수급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바닐라 향을 이용해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과자 등을 만드는 업체들도 천정부지로 뛴 가격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당장 제품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바닐라빈 가격 변동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천연 바닐라 향을 합성향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격이 내년 이후에도 계속된다면은 대체제를 찾는 등 관련 방안을 좀 새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선 일부 업체가 바닐라 아이스크림 생산을 일시 중단하는 일도 벌어진 가운데 바닐라 가격의 고공행진은 앞으로 3, 4년간 계속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온 전국의 사립 유치원들이 이번 추석 연휴 직전인 25일부터 닷새 동안 집단 휴원을 하겠다며 강경 투쟁에 나섰습니다. 연휴 앞이라서 휴가 내기도 쉽지 않은 맞벌이 부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사립 유치원들의 집단 휴업은 사실상 지난 7월부터 예고돼 왔습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을 크게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회의장까지 점거하며 반발했던 겁니다. 휴업으로 우리의 의지를 변명합시다. 실제로 정부가 추진 논의 중인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는 현재 24%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정부의 국공립 확대 정책 폐기와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11일 7,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또 18일에 이어 추석 연휴 직전인 25일부터 닷새간 집단 휴원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립유치원의 평등 지원, 사립유치원 자율권 보장, 사립유치원 재산권 보장 등의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정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부모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황스럽죠. 많이. 아이들을 볼모로 그냥 집단 행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에서 지원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 사태에 대비해 국공립유치원이나 지역 아동센터에 임시 돌봄 교실을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네,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주도하는 보건복지부의 한 산하기관에서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돌아온 건 비정규직 전환이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4살 정모 씨는 지난해 첫 아이 탄생을 앞두고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인사 담당자로부터 예상 밖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가 된 게 제가 정규직을 포기하고 비정규직으로 오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못 내주겠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일반직 4급이었던 정 씨는 산하기관에 파견 중이었던 상황. 늦은 나이에 얻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은 마음이 커 마지못해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이 비정규직이 된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도 커졌습니다. 지난 4월 육아휴직을 마친 뒤 정규직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꼭 육아휴직을 가야 되겠네요. 이유를 모시더라고요. 가능하면 육아휴직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고. 예. 뭐보면 그것도 얘기하시고. 인력개발원 측은 원래 직장인 인력개발원의 정규직 충원을 위해 파견 직원들을 산하기관 소속으로 전환하려 했던 것일 뿐 육아휴직과는 상관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곧바로 정 씨를 다시 정규직으로 발령냈습니다. 인력개발원은 지난해에도 산하기관의 직원 2명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복귀시킨 바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닭고기 가공 업체들끼리 서로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농식품부가 관련법을 지키지 않고 업계의 물량 조절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작년 닭고기 생산량이 크게 늘어 닭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림 등 닭고기 가공업체들이 추가 하락을 우려해 공급량 조절에 나섰습니다. 닭고기를 냉동 비축하기로 하고 업체별로 물량을 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냉동 비축한 물량이 150만 마리에 육박합니다. 계열사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다들 얘기하다 보면 각 회사별로 이게 줄였다 얘기는 다 했거든요. 줄여가지고 효과를 봤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업체들은 공급량 조절에 앞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농식품부입니다. 축산 계열화 사업법에 보면 농식품부는 업계의 수급량 조절을 승인하기 전에 반드시 공정거래위와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공정거래위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고도 냉동 비축에 정부 예산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축산 계열화법이 아닌 별도 훈령에 따라 수급 조절을 승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훈령에는 농식품부가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수급 조절 여부를 승인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멕시코의 태평양 연안에서 한밤중에 규모 8.1의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안가에 쓰나미 경보도 발령돼 있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고가도로 위의 가로등과 텅 빈 사무실의 전등이 힘없이 흔들립니다. 집안에서 파티를 하던 사람도 배 안에 있던 사람도 놀라서 황급히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현지 시간 목요일 자정 무렵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 남서쪽으로 87km 떨어진 해상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측정한 지진의 규모는 8.1로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9.0 이후 최대입니다. 멕시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번 지진의 진동은 진원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첫 지진 발생 후 규모 4.0 이상의 여진도 20여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Se sintió bastante fuerte. Nada más que pues salimos todos tranquilos por la escalera de emergencia. 현재까지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5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안가에선 1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한 가운데 미국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높이 3m 이상의 쓰나미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멕시코는 일명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어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지난 1985년엔 멕시코 서쪽 연안에서 이번과 같은 규모 8.1의 강진이 발생해 6천여 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청와대가 생활보수라고 감쌌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또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극우 논객 변희재 씨를 학교 간담회에 초청해 만났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박성진 후보자가 교수로 있는 포항공대의 공문입니다. 청년 창업 간담회를 열겠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참석자가 적혀 있습니다. 박성진 후보자와 함께 대표적인 극우 인사 변희재 씨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변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박 후보자가 변 씨의 초청을 주도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박 후보자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같은 과 다른 교수가 대학 동문이라며 변 씨를 추천했고 간담회에서도 이념 문제와 관련해 민감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뉴라이트 대북격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대학 정기 세미나에 초청하는 등 이미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역사를 잘 몰라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실 뉴라이트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 운동이 어떤 성격인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청와대는 생활 보수일 뿐이라고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오는 11일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의 경계가 헷갈리는 역사관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내일은 장기 기증의 날입니다. 장기를 이식받아야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사람은 3만 3천 명을 넘고 제때 장기를 이식받지 못해 하루 평균 3명 이상 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를 기증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몰라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장기 기증 절차의 문제점과 해법을 장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경화 말기 증세로 1년 반째 간이식을 기다리는 김복희 씨는 하루하루가 애탑니다. 가족한테 이식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기자만 그냥 매일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뭐. 김 씨처럼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3만 3천여 명. 하지만 올해 장기가 기증된 사례는 1,446건에 불과합니다. 장기 기증이 활성화돼 있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교해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장기 기증 희망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결과 19세부터 59세까지 성인 1,000명 가운데 413명이 장기를 기증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은 17명에 그쳤습니다. 기증할 의향이 있어도 어떻게 등록하는지 모른다거나 절차가 복잡해 시도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0%나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처럼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에게 장기 기증 의사를 묻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장기 기증 의사를 등록하기가 쉬워져 장기 기증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뇌사자 1명이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최대 9개. 고귀한 선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 기증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인간으로서 최고의 선행이라고 봅니다. 기어이 떠나야 한다면 여러 목숨을 살리고 하는 것이 맞고요. SBS 장선입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청소년 폭력 사태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해자들의 가혹한 행동 속에는 어떤 심리 상태가 숨어 있던 걸까요?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러 명이 한 여학생을 피범벅이 될 정도까지 때리고 반말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실신할 때까지 폭행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충동성과 공격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리고 피해 학생이 얼마나 큰 고통에 시달리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로 분류될 만큼 심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 결과 학교 폭행 가해자는 우울증과 불안 지수가 평범한 학생보다 남학생은 최고 2.7배, 여학생은 최고 7.1배까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내적으로 심한 열등감을 느끼지만 겉으론 우월한 듯 보이려다 보니 폭력과 같은 과도한 행동이 표출된다는 겁니다. 가해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해피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사회적인 배척, 어떤 소외감, 그리고 자기가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 어렸을 때 가족이나 친구에게 폭행당하고 무시당했던 것이 쌓여 있다가 청소년기에 공격적으로 분출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단순한 계도나 분리만으로는 교정이 어려운 폭력 가해 학생을 치료 시스템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악성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요즘 개천에서 용나기 참 어렵다고들 하죠. 클래식 음악계도 예외가 아닌데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가 혼자 힘들게 노력해온 어린 싹을 키워주고자 멘토로 나섰습니다. 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랜드 피아노 넉 대가 빽빽하게 들어선 악기 보관실에서 연주를 맞춰보는 4명의 피아니스트. 그런데 한 명은 좀 어려 보이죠. 대전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생 고현서양입니다. 쟁쟁한 프로 연주자들의 큰 무대에 현서양을 초대한 건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입니다. 유플레 하고 다시 해봐. 두 사람의 인연은 TV 프로그램에서 시작됐습니다. 몇 년째 뇌병변으로 누워있는 언니를 간호하느라 바쁜 부모 밑에서 혼자 학원에 다니며 각종 대회를 휩쓴 현서양이 손여름 씨를 만나게 된 겁니다. 손여름 피아니스트가 듀엣 무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신 역시 지방에 살며 혼자 콩쿠르에 참가했던 여름 씨는 현서에게 선생님을 소개해주고 조언도 아끼지 않습니다. 원래 좀 고민하고 혼자 했는데 같이 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받은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감명을 받았고 현서를 만나고 나서는 많은 사람에게 주고 또 그러면서 배우고 그런 순환하는 거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는 현서양은 특별한 멘토와의 만남으로 또 한 뼘 성장하고 있습니다. SBS 조지현입니다. 신장 2m가 넘는 15살의 중학생 여준석은 한국 농구에서 최고의 유망주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중고농구연맹과 농구협회 원칙 없는 대표 선발로 태극마크의 꿈을 접었습니다. 김영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m 2cm의 큰 키에 스피드와 슈팅 능력까지 겸비한 여준석은 2학년이던 지난해 일찌감치 중학교 무대를 평정했습니다. 지난 4월 3일중학교에서 용산중학교로 전학을 간 뒤부턴 전학생 출전 제한 규정에 묶여 중고연맹 주간대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준석은 연맹 대회가 아닌 대한농구협회 주간대회에 출전해 압도적인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지난 7월 종별선수권 결승전에선 44점에 31개의 리바운드로 원맨쇼를 펼치며 최고 유망주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농구협회가 발표한 16세 이하 대표팀 후보 명단에도 여준석은 오르지 못했습니다. 대표 선발의 최종 권한을 가진 대한농구협회는 중고연맹이 여준석을 추천하지 않았다고 공을 떠넘겼고 중고연맹은 전학생을 국가대표로 뽑은 전례가 없다며 여준석을 대표 선발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페널티를 받고 있는 그 선수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팀에 맞춰가지고 선발을 하지 않아왔거든요. 이마저도 그때그때 잣대가 다릅니다. 전학 간 선수들이 1년 안에 태극마크를 단 경우는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원칙 없는 대표 선발에 최고의 유망주가 국제무대에 나설 기회도 태극마크의 꿈도 접게 됐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이번 주말 날씨는 대체로 무난할 것으로 보여서 야외 활동하시기에도 괜찮습니다. 내일은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오늘만큼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는 날이 차차 흐려져 한층 선선하겠습니다. 밤이 되면 서해안 지방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도 안개가 강해지겠습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내륙 대부분 지방에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여기에 중서부 지방에서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전까지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선선한 아침 공기와는 다르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 대구의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한낮에는 약간 덥겠습니다.
일요일 밤 서해안부터 시작되는 비는 다음 주 월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사립 유치원들은 저출산 때문에 가뜩이나 아이들 숫자가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산율 걱정하면서 연휴 앞두고 며칠씩 유치원 문을 닫겠다고 하면 사람들 아이 낳고 싶은 생각이 더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